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많다 보니까 손이 가장 바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손이 저리고 아프다면서 병원을 찾는데요. 오늘은 저리고 아픈 손의 원인에서부터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동병원 신홍규 부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리고 아픈 손을 잠깐 쉬면 괜찮아지는 걸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손 질환의 치료는 언제 필요한가요? 네, 손이 저리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손 질환은 치료 시기가 무척 중요한데요. 대부분 손이 저리면 가장 먼저 내 손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손저림이 오면 뇌졸중이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손저림의 증상이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있는 증상이냐 아니면 생리적인 현상이냐 감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저림과 통증을 감별하고 나면 저린 증상을 분석해서 병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손 저림이나 통증이 여러 가지 질환의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먼저 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손은 약 30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목, 손등, 손바닥, 손가락, 손톱으로 구성된 팔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손의 구조는 각 마디 사이에 관절이 위치하고 이를 인대, 근육, 혈관, 신경 등으로 연결되어 손을 자유롭고 섬세한 운동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손바닥의 표면에는 신경 종말이 분포되어 있어 감각이 예민합니다. 손가락뼈는 엄지손가락은 2개, 나머지 손가락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통에 가까운 순서대로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손이 인체에서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요, 많은 뼈와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손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다친 기억도 없는데 손과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손목 통증이 큰 병으로 발병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 만큼 통증이 지속되면 많은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손목에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레이노드 증후군, 드케르뱅 병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결절종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손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이 질환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셔서 그런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압박성 신경병증의 하나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앞쪽의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여러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평생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팔에서 발병하는 신경질환 중 가장 흔합니다. 네, 신경이 수근관을 통과할 때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특징적인 증상은 손목 통증과 함께 정중신경의 지배 부위인 엄지, 검지, 중지 및 손바닥 부위의 저린 증상이 밤에 심해지는 것인데요. 간혹 정중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 저림 및 감각 저하를 넘어 엄지 근육의 쇠약 및 위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잠자는 도중에도 손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잠에서 깨기도 하는데요.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엄지 근육의 쇠약 및 위축이 나타나기도 하며 손의 힘이 약해지고 손목을 잘 못 쓰게 되는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손 저림과 함께 운동 장애에도 나타나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나요? 또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팔렌 검사와 터널 검사, 방사선 촬영, 그리고 건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 확진을 내리게 되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초기 증상의 경우에는 소염증 통제 복용과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 그리고 부목 고정을 통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치료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할 때에는 수근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채소절개술과 내시경적 절제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중 내시경적 절제술은 손목 부위를 1cm 정도 절개한 다음 절개 부위에 내시경을 삽입해 인대를 제거하고 보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절개 부위가 작아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요.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방아쇠 수지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구부리고 펼 때 제한이 생겨 마치 총의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딸깍거리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반복된 자극에 의해 염증이 생겨 부어올라 힘줄이 통과하는 터널에 걸려서 발생합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많이 발병하는 방아쇠 수지는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증상이 더 심하고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펴지지 않는 경우나 이와는 반대로 손가락이 펴진 채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방아쇠 수지가 발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나요? 네, 선천적 방아쇠 수지와 후천적 방아쇠 수지는 그 증상이나 치료 방법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먼저 선천적 방아쇠 수지에 대해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선천적 방아쇠 수지의 경우에는 보통 음지에서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생후 2세경에 아이의 어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단 방아쇠 수지가 발견되면 일단 약 6개월 정도 마사지와 같은 물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생후 만 2 내지 3세경에 약 1cm 정도 피부를 절개하고 8차 절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선천적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천적 방아쇠 수지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후천적 방아쇠 수지의 경우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이나 가정주부에게서 많이 발병하는데요. 손바닥 부위에 딱딱한 종물이 만져지고 통증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심할 경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데요. 후천적 방아쇠 수지는 음지와 중지에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천적 방아쇠 수지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외래에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나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방아쇠 수지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피부를 절개하는 사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압박된 활차를 노출시켰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그 활차를 종적으로 절개하는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에서는 완전히 절개된 활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에서 압박된 힘줄을 밖으로 노출시킨 사진입니다. 여섯 번째 사진은 피부를 봉합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가락에 운동장애가 생기는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레이노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레이노드 증후군은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작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등의 끝부분에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은 교감신경계가 담당하는데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말초혈관을 비정상적으로 수축시켜 말초 조직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 추운 곳에서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원인과 증상은 무엇인가요? 네, 정상으로는 갑작스런 추위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점차 푸르스름해지면서
저리고 아픈 느낌이 생깁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이러한 증상들이 줄어듭니다. 손, 발톱 주변에 만성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손가락 끝에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질병이나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1차성 레이노드병이라고 하며 전체 환자의 70%가 여기에 속합니다. 대개 젊은 여성에게서 발병하고 대부분 모든 손가락을 침범하며 양손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2차성 레이노드병은 전치성 경화증,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같은 원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1차성 레이노드병에 비해 정도가 더 심해 말초의 괴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흔히들 추운 곳에서 손이 저리거나 아프면 그 체질 때문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질병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요. 내가 레이노드 증후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 병원을 방문하시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혈액검사입니다. 가장 많은 원인 질환이 류마티스 질환이므로 류마티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가장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혈액 속에 자신의 세포의 핵을 공격하는 물질을 발견하는 항체 검사가 양성이면 레이노드병을 일으키는 류마티스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레이노드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중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분들은 나중에 6%에서만 류마티스 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혈액검사에서 항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차성 레이노드병에 대한 원인 질환에는 다른 혈액검사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 한냉부하 검사입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때 레이노드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법입니다. 검사법은 4에서 6도C 냉수에 2분 정도 양손이나 양발을 담근 후 피부 온도 측정계나 체열 측정기에 의해 피부 온도의 회복 과정을 관찰하거나 혈류 계측기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검사법입니다. 세 번째, 손톱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입니다. 손톱 모세혈관 현미경을 사용하여 손톱에 있는 혈관의 모양을 관찰하는 것이 레이노드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법은 손톱을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손톱 내 혈관이 구불구불하며 중간이 끊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면 전신성 경화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검사입니다. 혈관에 막힌 부분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혈관 조경술이란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는 크게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요법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레이노드병은 혈관의 과도한 수축 반응이므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혈관의 수축을 억제하는 약이나 혈액순환 개선하는 약제 등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물요법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요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경차단요법은 약물에 반응이 없는 중증인 경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인체 혈관의 수축은 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레이노드병이 심한 경우 혈관에 작용하는 교감신경계를 단절시켜 혈관 수축을 막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창밖해지는 횟수, 발작 기간이 감소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선 카테타 혈관 확장술이 있습니다. 좁아진 혈관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넓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레이노드 증후군은 치료 후에 단번에 완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또 치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후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관을 주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연자는 반드시 금연을 하시기 바라며 카페인, 코 감기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정기적인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퀴즈를 통해 건강상식을 닥터에게 처방받는다. 건강상식 처방전 해볼 텐데요. 원장님 지금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올바른 건강상식에 대해서 원장님께 처방전을 받아볼까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OX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평소에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은 레이노드 증후군과 같은 질환이다. O냐 X냐? 하나, 둘, 셋 적어주세요. 네, 들어주십시오. X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족냉증과 레이노드병은 임상적으로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족냉증은 단순히 손발이 찹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레이노드병은 그러한 차운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 특히 체온보다 2도 정도 낮다는 것, 또한 통증이 수반된다는 그런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레이노드 증후군과 수족냉증은 다르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에 그 건강박수라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치거나 손등끼리 마주치거나 하는 그 다양한 박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건강박수는 손저림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 O냐 X냐? 하나, 둘, 셋 적어주세요. 이것도 X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박수도 이러한 운동 중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의학적으로 손저림 현상이 호전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단지 심리적인 효과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환자분들이 손저림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퀴즈를 통해 건강상식을 처방받는 건강상식 처방전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질환명이 좀 생소한데요. 이 득괴르뱅병이라고 하던데 이 득괴르뱅병이 무엇인가요? 네, 의학용어로 건초염이라는 질환입니다. 득괴르뱅병은 프랑스 의사 득괴르뱅 씨가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으로 엄지 힘줄에 생기는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득괴르뱅병은 부어오른 힘줄 때문에 그 힘줄을 싸고 있던 터널이 마찰되게 되는데, 그 결과 엄지손가락 쪽 손목이나 그 위쪽까지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중년의 여성들과 손이나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병합니다. 또한 임신 말기에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출산 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상이 많이 호전됩니다. 득괴르뱅병의 발병 원인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과도하고 무리한 사용이나 반복적으로 엄지나 손을 쥐고 펴는 동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류마티스염 같은 질환도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득괴르뱅병의 정의와 발병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증상은 어떻습니까? 득괴르뱅병의 증상은 엄지 등 쪽에서 손목 혹은 그 위까지 통증이 있는데요. 힘줄을 따라 누를 때도 압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증상은 서서히 혹은 갑자기 생길 수 있는데요. 득괴르뱅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엄지를 움직이기 힘들고 물건을 짚거나 쥐기가 어려워집니다. 유념하실 것은 건초염을 가볍게 생각하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 하여 방치할 경우에는 건과 근육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건초염의 진단은 뼈에 생긴 이상이 아니므로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진찰하는 이학적 검사를 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로 염증 반응 수치를 측정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득괴르뱅병 역시 다른 손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증상 초기에는 작은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이 증상이 심해지면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득괴르뱅병의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득괴르뱅병은 역시 앞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증상의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그리고 손목, 부목 고정 및 휴식, 그리고 물리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국소 마취 하에 2cm의 피부 절개로 간단히 시술할 수 있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힘줄을 타이트하게 싸고 있는 터널을 제어하는 수술요법으로 단무지 신전근과 장무지 외전근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절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손에서 발생하는 질환인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 그리고 레이노드 증후군과 득괴르뱅병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의 종양 중에서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결절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결절종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결절종은 손에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 중의 하나로 20에서 3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질환은 관절막이나 점액낭이 터지면서 관절에게 새어나와서 투명한 젤리 같은 주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로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나 관절 주변 힘줄막 인접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종양의 크기는 콩알만한 것부터 커지면 밤이나 대추 크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손등 결절종은 대부분 손목을 구부리면 눈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였다가 손목을 바라면 잘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면서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의 형태로 유지되고 큰 불편을 주지 않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절종은 치료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 증상 역시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주진 않아 보이는데요.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결절종은 초기에 보통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결절종 자체가 위험한 질환이 아니며 불편을 야기하는 일도 드물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 좋지는 않지만 의사 입장에서도 심하지 않다 판단되면 일단 치료하지 않고 관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이 커지게 되면 손목 사용이 불편해지고 해당 부위가 쿡쿡 쑤시듯 아픈 통증이나 찌릿찌릿함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손목을 꺾을 때나 짚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통증의 원인은 물혹이 커지면서 주위 신경을 누르거나 특정한 자세를 취할 때 커진 혹이 주변의 연부 조직이나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게 됩니다. 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결절종은 혹의 크기가 다양하기도 하고 또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 시기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결절종의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결절종 치료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아프지 않은 경우 대개 보존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손을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이즈가 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주사로 결절종 내의 관절액을 주사로 뽑아내기도 하지만 주머니가 남아있게 되므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 방법은 손목이나 손에서 혹이 만져지면 일단 경과를 지켜본 뒤 통증이 심해지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은 채소 절개를 통해서 주머니 자체와 원인이 되는 관절막의 일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어느 날부터 본인도 모르게 손이 지릿지릿하거나 마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와 민간에게 전해들은 근거 없는 방법도로 고생하시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에 나타나는 통증은 다른 심각한 질환의 전조증상일 수도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조기 치료하시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리고 아픈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곳 없다라는 말이 있죠. 평소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